미국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과 중국, 일본까지 견제를 위해서는 바로 한국의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한 기자 때문인데요. 이 기자는 이미 준비된 한국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주재 CNN 특파원 제임스 프리먼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안보 전략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23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활주로 위로 미 육군 정찰기 RC-1EX가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령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부인이 완전한 거부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행할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철수 검토안이 나온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욱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당시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말했고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며 미국이 왜 부유한 한국을 방어해야 하느냐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철수 논의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력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괌은 중국의 군사적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반면 영내 분쟁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군의 새로운 전략 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의 활주로에서 바라본 그 정찰기의 모습이 묘하게 상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지켜온 주한미군의 존재가 과연 영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28,500명을 유지하도록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 결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대만을 위협해온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을 괌이나 다른 태평양 기지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떠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진행할 거래에 대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철수 논의가 단순히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중국 견제로 이동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군사력 재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미군이 떠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온 것일까요?
이 미군 철수 논의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첫 번째 임기에서 방위비 협상을 지렛대로 삼았고 그 논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임기에서는 연간 50억 달러까지 요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약 12억 달러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4배 이상 인상을 요구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한국의 자주 방어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본토 방어와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들에게 역할을 최대한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을 자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핵심 이익에 집중하면서 동맹국들의 자립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적 전환인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과거부터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위 부담을 더 많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그는 필요할 경우에는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지난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답은 바다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수중 전력의 균형이야말로 미래 안보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괌으로 후퇴하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동맹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주적 방어 능력을 키워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 해답의 열쇠가 바로 해상에서, 특히 수중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취재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이 공중과 지상 작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상, 특히 수중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방어의 블라인드 스팟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의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북한은 2021년 10월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존 방어 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지상기지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과 달리 SLBM은 바닷속에서 기습적으로 발사됩니다.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극히 어렵고 요격할 수 있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더욱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어 발사 위치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하려면 오래 숨을 참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들은 수중에서 며칠도 버티지 못합니다.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춘 최신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2-3주가 한계입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간 수중에 머물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추진 잠수함이 다른 범주의 자산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잠수함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나 서해 어디든 숨어서 SLBM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24시간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수중 감시 능력을 살펴보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소나부이나 고정식 수중 탐지 시설만으로는 넓은 해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잠수함이 중국 연안까지 이동해서 작전을 펼친다면 현재의 감시망으로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군의 핵추진 잠수함들이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해주고 있지만 만약 미군이 괌으로 후퇴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거리는 약 3,500km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상시 감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잠수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정교한 잠수함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의 수중 전력만으로는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반도 방어의 진짜 취약점은 바다 밑에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정작 중요한 위협은 깊은 바다에서 조용히 접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군이 16% 철수하고 괌으로 재배치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응답 시간의 증가입니다. 한국은 유사시 국경선 바깥에서 미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괌에서 한반도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미군의 최신 전투기 F-22나 F-35라 하더라도 공중급류 없이는 한반도까지 직접 비행하기 어렵습니다. 공중급류기의 지원을 받더라도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 제약이 생깁니다. 해군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괌에 주둔하는 미 해군 함정들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도달하려면 최소 3-4일이 걸립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북한에게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이 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반도 인근 해역을 24시간 순찰할 수 있고 어디서든 즉각적인 반격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물리적 거리를 한국의 기술력으로 상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진짜 가치는 그 은밀성에 있습니다. 적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억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획하더라도 바다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히 방어 수단을 넘어 전략적 투사 능력을 제공합니다. 순항 미사일이나 어뢰를 탑재하고 적의 해안선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 있어 상당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한국의 전략적 무게감을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전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는 2030년대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SLBM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필수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의 자주 방어 능력이 강화되면 자신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괌으로의 재배치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업을 여러 차례 취재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출되는 고급 잠수함들, 민간 소형 원자로 연구, 정밀 용접 공정까지 미국을 제외하면 이런 기술들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는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잠수함들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잠수함 KSS-3 배치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공기 독립 추진 시스템과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첨단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음 수준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압력 선체 제작부터 추진 시스템,
전투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심 기술 일부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술 자립도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개발한 APR-1400 원자로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성공적으로 수출되었고, 체코와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안전성과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에서도 한국은 세계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스마트 원자로는 소형 일체형 원자로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력 100MW급인 이 원자로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원자로 소형화 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용 원자로는 육상용보다 훨씬 작고 컴팩트해야 하는데 한국의 SMR 기술은 이런 요구사항에 매우 적합합니다. 스마트 원자로를 더욱 소형화하고 해상 환경에 최적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정밀 용접과 금속 가공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용접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은 핵추진. 잠수함의 압력 선체 제작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재료 과학 분야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장력강과 특수강 기술은 잠수함의 압력 선체에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수심 300m 이상의 극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강제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효성의 탄소 섬유 기술도 잠수함의 경량화와 스텔스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소재 기술입니다. 전자 및 센서 기술 분야는 더욱 놀랍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LG전자의 디스플레이 기술은 잠수함의 전자전 시스템과 정보 처리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입니다.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능동형 소나와 수중 음향, 탐지 시스템은 이미 KSS3에 탑재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의 전투 관리 시스템과 어뢰 기술도 세계 최첨단 수준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청상어 중어뢰는 사거리와 위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합하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잠수함, 전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은 기술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아직 허락받지 못한 나라일 뿐입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과 관련 국제 협정들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제약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제약도 극복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는 NPT 체제 내에서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 합의와 적절한 안전장치만 있다면 한국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기술 연구와 인력 양성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조선업체들 간의 협력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결국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와 국제적 합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제는 결단의 시간만 남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군사적 독립이 단순히 무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협상의 여지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군 주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외교적 자율성과 직결됩니다. 현재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살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종종 제약된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를 생각해보면 이 딜레마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받아들이자 중국이 강력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롯데와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았고 관광업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안보상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의 보복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삼불 정책이라는 애매한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억지력을 바탕으로 더욱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정리하듯 재평가할 수 있다면 한국도 자국 전략을 재설계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동맹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떠날 수도 있다는 전제는 협박이지만 떠나도 된다는 준비는 해방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는 결국 미국에게도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장 큰 부담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위협도 억제해야 하고 러시아의 활동까지 견제해야 합니다. 이는 미군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24시간 감시와 북한 잠수함 추적을 한국이 담당하게 되면 미군은 대중국 견제라는 더 큰 전략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주한미군 유지 비용은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독자적 방어 능력을 강화할수록 이런 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한번 배치되면 수십 년간 운용 가능한 전력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의 한미동맹 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에게 한국은 여러 동맹국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이 문제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는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왜 미국이 방어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는 동맹을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보다는 비용과 수익을 우선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아니면 안보 공백을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의 선택은 사실상 강요와 다를 바 없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 대안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억지력을 갖게 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됩니다. 더 이상 일방적 의존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오커스 가입 과정을 보면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역할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제 호주는 미국의 보호를 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 견제에 함께 참여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해상 거부 접근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미국에게도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상 팽창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완전히 다른 역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게 되면 양국이 공동의 전략 목표를 위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호주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견국 연대를 구축할 수도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해상 안보 협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자체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설정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과 원자력 연구기관들이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정부도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의 가능성도 타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수동적인 동맹국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이 가능하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야말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동맹의 모습일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됩니다.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추구했던 독립적 억지력의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핵무기는 NPT 체제상 불가능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거부 접근 능력은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주변국들도 한국의 해상 전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 억지력이 있다면 더욱 주도적인 대북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효과입니다. 한국이 원하는 이유로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이지만 후자는 의존 관계에 불과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 선택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거리를 둘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동맹의 질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도 자주 국방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정치의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주고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수단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면서 하나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동맹은 비로소 평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이 가져온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독자적 억지력을 갖는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동맹은 서로가 대안을 가지고 있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한미동맹을 보면 한국의 절대적 의존성 때문에 오히려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 어렵고 한국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건강한 동맹 관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 독자적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동맹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보호받는 국가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동맹의 결속력은 의존 관계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NATO의 사례를 보면 이런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독자적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들도 나토 체제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립성이 나토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다양하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 확보된 해상 거부 접근 능력은 미군의 전력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군이 원거리에서 투사하는 전력과 한국이 근거리에서 제공하는 지속적 감시 및 억지 능력이 결합되면 현재보다 훨씬 강력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이런 역할 분담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고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동북아시아 해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중국의 계산도 복잡해질 것입니다. 북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주로 미군의 전력 증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인 해상 억지력을 갖게 되면 더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북한에게 도발의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 변화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모든 외교적 협상에서 큰 힘이 됩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은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해양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주권 국가로 거듭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런 한국이야말로 미국에게도 더욱 소중한 동맹국이 될 것입니다. 철수해도 된다는 여유가 있는 동맹, 그래서 더욱 굳건해지는 동맹. 이것이 바로 기술이 가져온 존엄이고 핵 추진 잠수함이 한국에게 선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